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이후 유럽에선 또 다른 희생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바로 그 희생양이 됐다. 1938년 10월 유럽 열강의 지도자들이 독일 뮌헨에 모였다. 뮌헨 회담은 현대사 최초의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은 비행기로 회의장까지 왔으며 세계 각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 문제를 논의했다. When I come back, I hope I may be able to say, as Hotspur says in Henry IV, out of this little danger, we pluck this flower safely. 각국 정상들은 체코슬로바키아 문제를 논의했다.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민주주의 국가였으며 프랑스의 동맹국이기도 했다. 뮌헨 회담 결과 이 나라는 갈라져서 히틀러의 제3제국으로 병합되고 정치적으로는 나치즘의 도전을 받게 됐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동맹국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독일을 비롯한 비우호적인 국가들로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고립된 나라였다. 만일 회담이 실패해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전면 공격을 선택했다면 이를 막아줄 마땅한 지지도 없었을 것이고 군사 원조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나치의 공격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구하는 길은 유럽에서의 본격적인 전쟁뿐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신식 무기를 갖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입지가 약했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을 협상 테이블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민족 외에 독일과 헝가리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였다. 특히 수데텐 지방엔 독일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었다. 오스트리아가 병합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흥분했다. 그들은 독일인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며 광분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민족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버렸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들도 같은 길을 걸었다. 히틀러는 수데텐의 독일인들에게 민족주의를 선동한 적이 없었다. 다만 그들의 열정과 욕구를 살짝 건드린 것뿐이었다. 히틀러는 독일인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고 동시에 프랑스와 동맹관계인 체코를 없애버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선진 경제력을 독일에 더하고 싶었다.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서로 목적이 달랐다. 히틀러와 체코레베네시 대통령 두 사람 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같았다. 하지만 타협을 원하진 않았다. 체코는 독일 소수민족에게 그 어떤 특권을 줘도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독일은 완벽한 성공을 원했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타협을 원했다. 이들 국가는 전쟁의 위험을 떠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체인블린이 대표로 나온 영국은 수데텐 지역 독일인들이 체코에서 무시당하는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맹관계였던 프랑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독일을 위협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곧 체코를 지켜주기엔 자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체인벌린은 마지못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한다면 그 이후 상황은 아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회담에 참여한 목적은 독일을 제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코를 희생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체코는 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1938년 봄 전 병력을 독일 국경으로 진주시켜 영국과 프랑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1938년) 여름 내내 유럽 정상들은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순방을 계속했다. 베네시 대통령은 무력 행사를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겁을 먹을 것이고 히틀러도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히틀러는 타협을 거부하면서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데텐에서 독일 민족을 제거하려 했다면서 체코를 비난했고, 수데텐은 독일의 테두리에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죄인벌리는 히틀러가 수데텐 독일 민족의 자유 말고는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자 그를 완전히 믿어버렸다. 9월 29일 뮌헨 국제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논의됐다. 히틀러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제안사항을 기다리고만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요구대로 수데텐 지방 할양을 제안했다. 죄인벌리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히틀러가 체코를 지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체코는 이 협정을 거부할 경우 전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아무런 원조도 받지 못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 마침내 체코가 협정에 사인을 하고 수데텐은 독일 제3제국의 일부가 됐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 베네시 대통령은 전쟁통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프라하를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아름답지 않은가? 유럽에서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도시며 나의 전부인 곳이다. 뮌헨 회담은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약소국에 대한 배신이란 평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뮌헨 회담은 최초의 국제정상회담이었다는 점과 언론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회담이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회담의 의의라든지 수데텐을 할양한 협정 내용보다 더 뮌헨 회담을 유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회담이 끝난 뒤 죄인벌리는 히틀러에게 따로 면담을 요구했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 초안을 제시했다. 우린 협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양국 간의 다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충돌의 원인을 없애고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히틀러는 뛸 듯이 기뻐하며 협정서에 사인했다. 이것이 바로 죄인벌린이 런던의 군중들에게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이던 그 종이 쪽지였다. 그는 이런 연설을 냈다. 이것은 독일로부터 받아낸 두 번째 평화 보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평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체코를 배신한 프랑스와 영국 정상들은 히틀러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영국 국민들도 히틀러의 거짓말을 믿고서 미래 평화가 보장된 기쁨을 만끽했다. 런던과 파리의 거리는 기쁨을 나누며 열광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입었다. 수데텐 지역의 독일계 주민들도 독일 제3제국에 병합된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뮌헨 회담은 새로운 유럽의 질서와 유럽 전체의 평화 유지 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베르사유 조약으로 평가받았다. 베르사유 조약이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계속되면서 유럽은 서서히 원래의 질서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동부 국경을 넓히려는 독일의 야욕도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국제정세는 모든 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뮌헨 회담은 논리적이었고 회담 참가국들도 이전의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프랑스는 한 번의 충돌도 없이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했고 그들이 구축한 마지노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두려워하진 않았다. 하지만 전쟁 자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동맹국을 배반했다. 미국은 뮌헨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국제 문제에 얽히지 않은 점을 스스로 만족해했으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비난했다.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던 미국은 뮌헨 협정 이후 더욱 국제 문제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협정서를 만든 체인블린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은 국제정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소련은 뮌헨 회담에 초청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를 불신하게 됐으며 이후 히틀러와 공조관계를 맺었다. 영국은 도덕적인 입장에서 대처했다. 영국 정부는 독일이 수데텐 지방에 대해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뮌헨 협정 이후의 유럽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졸지에 수데텐 지역을 독일에 넘겨주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나누어졌다. 슬로바키아 소수민족들은 독립과 자치권을 요구했고 나치스는 슬로바키아를 독립시켜 보호국으로 삼았다. 프라하의 체코 정부는 슬로바키아를 무력으로 점령할 계획이었다. 히틀러는 신속하게 이 사실을 눈치챘고 체코를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1939년 5월 15일 히틀러는 비니시 대통령의 후임인 하하 대통령을 소환해서 체코의 중요 지역인 보헤미아의 독립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보헤미아는 독일의 보호령이 됐다. 영국은 독일의 프라하 점령을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협할 만한 도발이라고 보지 않았다. 독일 군대가 체코에서 나치 통치를 시작하자 영국 정부는 체코가 민족별로 완전히 갈라져서 회생 불가능하게 됐고 이 점 때문에 유럽이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 곳은 모두 대중이 가득한 곳이었다. 뮌헨 회담의 기쁨을 나누는 국민들로 가득한 영국 거리도 마찬가지였다. 히틀러의 거짓말을 알아챈 국민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고 다시는 히틀러를 믿지 않았다. 영국 언론은 유화 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됐고 히틀러를 비난했다. 1930년대 히틀러는 동부 국경 쪽의 영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서쪽의 알자스와 로렌 지방은 1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 양도한 상태였고 이 지역 주민들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남부 독일인들도 마찬가지로 독일에 병합되고 싶다는 열망이 없었다. 히틀러의 탐욕은 동쪽으로 국경을 마주한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로 향했다. 그는 동쪽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독일인의 숙명이라고 믿었다. 나치는 동쪽 생활권으로 뻗어나간 아리아인의 드넓은 영토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 이상적인 세상이란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은 이렇게 동쪽으로 전진하면서 다른 민족의 운명을 바꿔놨고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황홀한 땅에까지 발을 디뎠다. 1938년 5월 15일 나치가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독일 외교관들은 폴란드의 항구 도시 단치히와 폴란드 회랑의 철도와 도로 지배권을 요구했다. 단치히는 독일인의 도시였고 폴란드 회랑은 1차 대전 이후 독일이 폴란드에 할양한 지역이었다. 폴란드 국민들은 독일의 요구를 거부했고 영국은 신속하게 폴란드에 원조를 약속했다. 나치스에 대항하는 공식적인 협정을 하지 않던 이전의 영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영국이 주축이 된 이 동맹은 영국 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프랑스 역시 독일을 위협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폴란드 원조를 약속했다. 이 동맹 관계는 히틀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었다. 이는 1차 대전 이후 유지해온 영국의 외교 노선이 급선회한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지켜주기로 한 지역은 성격이 좀 모호했다. 폴란드 영토이긴 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당했던 곳이었다. 또 폴란드 정부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성격의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 군사정부였다.
집권당은 폴란드 국민의 생활 하나하나를 통제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공격적인 국가로서 타협을 거부했다. 폴란드의 지도자는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적을 위협하고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은 1차 대전의 마무리 작업이었다.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은 독일과 1차 대전의 적국 사이, 그리고 독일과 동유럽 약소국들 사이에 많았다. 폴란드는 소련과 끝을 맺어야 할 일이 있었다. 소련과 폴란드의 동쪽 국경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1920년대 초반 몇 차례 무장 대립까지 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일 히틀러가 더 동쪽으로 들어왔다면 폴란드는 소련의 영토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공격적인 분위기는 곧 유럽 대륙 전체에 휘몰아쳤다. 1939년 봄,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를 점령했다. 항상 히틀러와의 경쟁에 민감하던 무솔리니는 독일에 대한 질투심과 적개심이 가득했고 유럽 제2의 파시스트 국가로서 자부심도 강했다. 그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그는 아드리아해에 건너 있는 국가를 침략했다. 당시 유럽의 미개발 국가이면서 인구도 100만이 채 안 되는 알바니아에서 이탈리아는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단 며칠 만에 별다른 전투도 치르지 않은 채 알바니아는 이탈리아의 영토가 됐고 이탈리아의 왕은 알바니아의 왕이 됐다. 무솔리니는 알바니아를 발판으로 삼아 발칸반도와 지중해를 제패할 수 있는 남부 유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었다. 독일과 폴란드의 전쟁을 막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침략 행위를 그냥 넘어가 주었다.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지난 10여 년간 유럽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던 소련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면 유럽 대륙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어 히틀러에게 전쟁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스탈린이었다. 폴란드 회랑과 단지 문제로 영토 확장이 잠시 주춤해지자 히틀러는 스탈린과 손을 잡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이 히틀러의 전쟁을 멈춰줄 열쇠라고 생각했다. 영국 수상 체인벌린과 프랑스 수상 달라디에는 히틀러가 폴란드와의 전쟁을 선택하면 양국이 폴란드를 집중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폴란드는 체코슬로바키아 못지않게 고립된 지역이어서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 영토 내에 군대를 보낼 수 없었고 그저 서부전선에서 위협할 수밖에 없었다. 히틀러는 영국과 독일이 직접 도울 수 없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도박을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이 폴란드를 직접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폴란드는 소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소련군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걸 거부했다. 폴란드 국민들은 소련군이 일단 폴란드 영토에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며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지도자들의 행동을 도박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히틀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묘사할 수 있다. 1939년 여름, 히틀러는 스탈린과 협상을 시도했다. 협상 내용은 뚜렷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히틀러와 스탈린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섣불리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가 표방하고 있는 정치체제가 서로 조화될 수 없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도박을 한 것이다. 폴란드 점령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스탈린에게 폴란드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스탈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스탈린으로선 중립만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서부 국경을 간단히 넓힐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협상이었다. (1939년 8월 22일) 독일과 소련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이 소식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영국과 미국이 생각해놓은 모든 전략은 물거품이 됐다. 이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 채 독일과 폴란드의 전쟁이 시작됐고 소련은 폴란드 동부지방을 병합할 날만 기다렸다. 비밀 조항 내용을 몰랐던 폴란드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원조를 약속한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군대를 분산시킬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프랑스는 마지노선에 숨은 채 최소한의 공격만 하면서 아무런 원조도 하지 않았다. 영국 군대는 바다를 건너와야 했다. 히틀러는 프랑스가 별다른 공격을 하지 않자 막강한 군사력으로 서부 전선을 점령했다. 그는 무척 빠른 작전을 구사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폴란드가 점령당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폴란드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장비가 구식이었다. 아직도 말을 타는 기병대가 있었고 탱크는 없었으며 구식 전투기를 가지고 최신 병기로 무장한 독일 공군에 대항했다. 8월 31일 독일군의 교란 작전에 속아 넘어간 폴란드가 독일을 공격했다. 다음 날 밤 폴란드 공군은 패배했고 독일군이 폴란드로 들어왔다. 9월 3일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2차 대전이 시작됐다. 선전포고 이후 영국의 취임 벌린 수상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 평화 유지에 실패한 사실을 발표했다. 저는 지금 총리관저의 집무실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베를린 주재 영국 대사가 독일 정부의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11시까지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남은 건 전쟁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독일군은 폴란드 침공에서 최초로 전격전을 실시했다. 전격전은 공군의 지원 하에 기계화 부대가 신속하게 적진을 파고드는 기동작전으로 이때 처음 사용된 전술 형태였다. 독일군의 신속한 공격에 구식 폴란드 공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폴란드군은 순식간에 포위됐다. 그때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인 기병대가 있었는데 탱크를 향해 돌진하는 폴란드 기병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침공한 지 2주도 안 돼서 폴란드 주력군을 격파했고 소련은 독일의 승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나서지 않고 기다렸다. 독일의 승리는 실로 대단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전투 기간에 전사자도 14,000명 이하였다. 폴란드가 패배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무력해 보였다. 미국에선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기 수출 금지를 철회하라고 의회를 설득했다. 대신 무기 수출은 현금 점두 판매로 제한해 반드시 현금 거래를 하고 미국 상선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동안 태평양에선 일본이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 시민들은 거의 반나치주의였지만 반전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미국의 비행사이자 국민적 영웅인 찰스 린드버그는 미국은 유럽의 전쟁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전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은근히 프랑스와 영국이 나치스를 견제하길 원했고 일본과도 적당한 타협을 하고 싶어 했다.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을 결정한 뒤로 여러 사건들이 얽힌 가운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다. 당시 저명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나치스의 유태인 억압을 피해 미국으로 와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독일이 새로 발견된 우라늄을 이용해 원자 폭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우라늄 광산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미국도 원자 폭탄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편지는 5년 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독일 동맹국 이탈리아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 1939년 3월 이탈리아와 독일은 무솔리니가 강철 조약이라고 말하던 군사동맹 조약을 맺었다. 조약 내용은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이 지원한다는 것과 1943년까지 양국 간의 전쟁은 없다는 것, 이탈리아에게 지중해에서의 자유재량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조약문은 이탈리아어로 작성됐고 구두로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다. 사실 전쟁 발발 이전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관계는 그리 돈독하지 않았다. 무솔리니는 항상 히틀러를 견제했고 독일인들은 이탈리아의 제국주의를 경솔하다고 봤다. 히틀러는 프랑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길 원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독일 사이가 분열되길 원했다. 두 독재자는 차이점이 분명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개인적으로도 서로를 주시하고 심하게 견제했다. 하지만 이것이 존경받는 육군 지휘관과 해군 지휘관으로서 또는 평범한 독일인과 이탈리아인으로서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아니었다. 이탈리아가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면 무솔리니가 우리의 바다라고 지칭한 지중해를 장악해 이탈리아인의 생활권을 넓혀야 했다. 전쟁은 소리 없이 다가와 세계 지도자들을 당황케 했다. 1939년 당시 전쟁 준비가 된 나라는 별로 없었고 전쟁 발발도 눈치채지 못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독일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재무장을 하고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병합하는 등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이탈리아는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지만 강철 조약이 5년간의 평화를 보장해 주었다. 세계의 식민지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선포하자 전 세계로 전쟁이 번져갔다. 영국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영국 지배권에 있는 국가들의 병력을 동원했다. 이 국가들은 영국과 거의 동시에 자발적으로 독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식민지 병사들이 모인 영국군은 인디언, 흑인, 카리브인 등이 섞여 있었다. 프랑스도 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병력을 차출했다. 2차 대전 발발 첫 주엔 프랑스가 서부전선에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소수의 프랑스 병력이 독일 내부로 진입했지만 프랑스의 마지노선과 비슷한 독일의 요새선 지크프리트 선을 넘지 못하고 진군을 중지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전쟁 예측을 자주 시도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 과거 전쟁이 주는 교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1939년 여름과 늦가을, 유럽 전역은 공중폭탄 투하와 독가스 살포 공격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앞서 나가는 전쟁 이론가들은 제대로 방어가 돼 있지 않은 도시 중앙부에서 대량 공중폭격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람들은 사방에 은신처를 폈고 거리의 상점이나 건물의 창문 주변엔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았다. 영국에선 방독면 3,800만 개를 생산했고 시민들은 항상 방독면을 가지고 다녔다. 민간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이 당시에는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 사람들은 방독면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대신 방독면 자체를 가방으로 사용하거나 점심 도시락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또 전쟁이 계속되면서 모래주머니 사업이 호황을 누렸다. 공습 감시자란 신종 공무원도 등장했다. 그들은 거리를 순찰하고 다니면서 소리나는 장난감을 이용해 가스 공격을 알렸고 밤엔 표적이 될 수 있는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소등 상태를 철저히 감시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자 공중 폭격을 피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는 문제가 우선시됐다. 9월 3일 저녁, 거의 150만 명이 이르는 어린이와 어머니,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사실 양측 모두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그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섣불리 화학무기를 쓰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전쟁을 하게 되자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앞섰다.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원군을 부르고 병력을 총동원해 본격적으로 전쟁에 임했다. 1939년 드디어 독일이 위기를 맞은 듯한 상황이었다. 양국 지도자들이 문서상으로만 대처하려 했다면 편히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총동원한 병력과 이미 전장에 나간 병력을 합치자 독일 병력보다 약간 많았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300만이었고 독일군은 250만이었다. 막강한 200만의 폴란드군도 무너졌고 독일군은 모든 전력을 서부전선에 집중시킬 수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이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공군은 독일 군군과 숫자가 같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대전에서도 프랑스 육군이 지상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영국 해군은 독일을 봉쇄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으로 15척의 전함과 순양전함, 항공모함 7척, 50정이 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영국 해군의 적이었던 프랑스 해군은 함대와 잠수함 70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함 5척과 잠수함 50정을 보유한 독일 해군은 다소 규모가 작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해전은 눈에 띄지 않지만 큰 역할을 한다. 1차 대전 때 독일 잠수함은 영국이 식민지에서 들여오던 식량 수송선을 파괴해 영국에 큰 타격을 줬다.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엔 영국 해군이 봉쇄 정책을 펴서 독일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영국은 식량과 자원 대부분을 먼 바닷길을 통해 얻기 때문에 공격받기 쉬웠고, 독일은 해안선이 짧고 항구가 몇 개 없어 쉽게 봉쇄당할 수 있었다. 각국 해군은 전쟁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전함은 바로 해군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저마다 규모가 크고 빠르며 중무장한 전함을 마련했다. 전함의 규모와 숫자가 곧 해군력의 척도가 됐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독일의 해군력은 약해 보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전함이 마주친 시간은 단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종전 후에는 국제조약에 의거해 전함과 함정의 규모를 제한했고, 이후 전쟁에서 전함은 더 이상 주력함 역할을 하지 않았다. 전함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전함은 한번 파괴되면 재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투기와 항공모함이 더 경제적이었다. 그러나 1939년 당시에는 전투기와 항공모함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었다. 독일은 영국을 위협하기 위해 비스마르크 같은 전함을 건조했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항공모함도 마련했다.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는 상당히 성능 좋은 무기 역할을 했는데,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유보트를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1차 대전 당시의 활약상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나치 싸면 유보트가 떠오를 정도였다. 직접 위험을 감수하는 잠수함 승무원은 2등 항해사 대우를 받았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해군은 해군 대신으로 임명된 체인벌린의 지휘를 받았다. 1차 대전 때는 처칠이 해군 대신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전쟁 발발 이전 시기에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으며 히틀러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대전 당시 해군 대신으로 참전했던 처칠은 터키에서 전략적 모험을 감행했는데, 이 작전이 실패해서 수많은 병사를 잃었고 그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다시 긴급 사태를 맞이하게 된 처칠은 영국 해군을 조직하고 다루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터키에서와 같은 무모한 행동이 간간히 나왔다. 영국 해군은 독일의 수산자원을 공급해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중립국의 상선과 항구를 공격하려고 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처칠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서 개인적인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자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고, 전쟁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폴란드를 함락시킨 뒤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의 화평을 제의했다. 그는 프랑스와 싸우고 싶지 않으며 영국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부전선에서의 전쟁은 쓸모없는 짓이라면서 새로운 평화안보 체제를 마련할 회담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세계대전사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전쟁의 시작은 사실 아주 작았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1939년 10월 영국과 프랑스뿐 아니라 양국의 식민지들까지 전쟁터에 있었다. 독일도 전쟁터에 있었고 점령당한 폴란드는 분할돼 버렸다. 반면 독일 편인 루마니아나 헝가리, 영국 편인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같은 나라가 있는 발칸 반도는 평화로웠다. 독일의 동맹국 이탈리아는 중립을 지켰고 스페인도 중립을 유지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중립이었으며 나치 독일과 소련의 수산자원을 주로 공급해주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도 중립을 선언했다. 독일과 불가침 협정을 맺은 소련은 그것이 평화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고립주의 노선을 걷는 미국 역시 중립을 유지했다. 유럽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머나먼 중국에서도 전쟁의 불씨가 커가고 있었다. 일본이 2차례 중국을 침략했는데 이들 전쟁은 그때까지는 세계전쟁으로 커지지 않은 상태였다. 폴란드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새로 그린 지도에서 소련 국경은 이전보다 서쪽으로, 독일 국경은 동쪽으로 이동해 있었다.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 영토를 나누어 점령했기 때문이다. 소련군은 폴란드 점령지에서 공산주의 통치를 실시해 구우 체제를 없애고 4,000명이 넘는 폴란드 장교들을 학살했다.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 지역에선 나치즘에 인종주의에 입각한 체제가 등장해 수많은 유태인 공산주의자들이 나치스 친위대의 인종 청소의 희생양이 됐다. 독일은 병력을 서부 전선에 집중시켰고 민주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전쟁 발발 이후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영국과 프랑스에는 묘한 고요함이 계속됐다. 독가스 살포나 공중 폭격도 일어나지 않았다. 분명 전쟁이 진행 중인데 별다른 공격 없이 조용한 나날이 계속됐던 것이다. 역사는 이 시기를 거짓 전쟁의 시기라고 이름 붙였다. 다음 편에선 거짓 전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또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이 독일군 전함을 파괴하면서 몰아붙인다. 영국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한 독일군 전함은 더 이상 파괴되기 전에 서둘러 퇴각한다. 한편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소련군은 동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 침공을 개시한다. 본국의 숲과 호수에서 훈련받은 소규모 핀란드군은 소련군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저항한다. 이 무렵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은 전쟁을 멀게만 느낀다. 그 시기는 진정한 전쟁이 아니라 거짓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공격도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 동안 프랑스 북부 전선에선 새로운 영국 원정대가 합류한다. 이 부대는 소문에서 전투를 벌인 부대다. 남부전선에선 마지노선을 더욱 강화해 독일군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 거짓 전쟁의 나날이 지나고 세계는 현실의 악몽에 눈을 뜬다.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하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처음으로 독일군과 직접 전투를 벌이게 된다. 노르웨이 작전은 대실패로 끝나 영국군은 총퇴각을 하고 그 결과 체인벌린 대신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으로 임명되면서 그가 영국군을 지휘하게 된다.